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1월 14일 그리고 15일 현지 시각에 나왔었던 이 로이터 뉴스 영상 중에서 우리가 좀 매크로적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5가지를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과 미국의 이 장기 국채 금리, 오늘은 그래도 CPI가 잘 나와서, 참고로 오늘 16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CPI가 잘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국채 금리였었죠.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네, 여기서는 뭔가 이제 소리가 안 나오기는 하는데, 뭐 영국이 거의 30년 만에 The 최고치 issue for the 30년 국채 UK 수익률을 is the concept of 네, fiscal 찍고 headroom 있다. 그런 and the 이야기예요. fact that there isn't very much of that in the UK budget now, especially with higher rates. So it makes a lot of the spending plans for the current tax rates that Rachel Reeves announced in the budget back in October, it leaves a lot less wiggle room there. 네, And 여기서 so it 한번 makes the 멈추고 들어볼 prospect now. 텐데요. 중간에 첫 번째 줄에서 이 physical headroom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physical headroom은 재정 여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대강 이 영국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부족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10월 예산안에서 레이첼 리브스 나왔었죠. 이분이 영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79년생이신데 이효리님이랑 동갑이세요. 이거 되게 그냥 삼천포 얘기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분이 발표를 했던 이 현재 세율에 따른 지출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틀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참 채권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주가 지수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자본은 더 높은 자본 환원율,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한마디로 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게 나오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이동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2025년 현재 이 문제의 근원지는 바로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영국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이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요, 15일 기준으로요, 이 고점 기준 5.46%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1998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거의 한 30년 만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또 영국 10년물도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4.8%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이후, 언제였죠? 경제 위기 때였죠. 이때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파운드화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입니다. 역사적 바닥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국채금리도 CPI가 나오기 전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4년 9월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6%대였거든요. 와, 정말 불과 한 4개월 전인데 이런 시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지금 봤을 땐 낮은 그런 국채 금리죠. 고작 4개월 만에 이제 CPI가 발표되기 전에 국채 금리가 거의 5%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단 4개월 만에 금리가 1.2%포인트 폭등한 거예요.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거든요. 제가 이제 후서봤는데 일본, 프랑스, 독일 어떤 느낌 드세요? 맞아요. 다 똑같은 경제 선진국들이 지금 마찬가지 상황에 좀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우선 우리 언론에서 다루는 또는 증권사에서 다루는 표면적인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고, 물론 중간에 이제 좀 약간 약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최근 나오고는 있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여러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재점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이 국채 금리를 과열시키고 있는 것도 물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상황의 특수성에 의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비슷한 스케일의 사건들이 항상 이 정도의 국채금리 급등을 불러오지는 않았었어요.
조금 더 매크로적인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뭐 10년물은 10년 만에 2008년 이후로 최고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안 동안 이 정도 트럼프 당선 이슈 같은 정도의 충격을 주는 이슈가 과연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지느냐? 그렇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증시가 과열됐다는, 조금 더 나아가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어떤 그런 전조 증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작년에 이 뉴욕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금 증시에 지나치게 좀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로 자금이 이탈하니까 계속해서 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연말에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었죠. 한마디로 지금 뉴욕 증시의 자금이 포화 상태라는 건데 사람들이 작년부터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겠죠. K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거랑 동일하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반대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요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된 증시가 붕괴되기 이전에 실제로 채권 금리가 폭등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제가 간단한 그런 이전 사례들을 보자면은 닷컴 버블 사태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비교적 최근이죠.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이전에 이렇게 채권 금리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다행이게요. 오늘 CPI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부합,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회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버블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 그런 고민 걱정들을 많이 좀 줄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채권 금리 이제 20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까지 약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당선 직후에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뉴욕 증시가 이대로 쭉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장밋빛 전망이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채권 금리의 중요한 점을 시사를 해주는 바였고요. 이 나머지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볼까요? Now that the market has latched on to this, it makes the prospect of forcing her hand, whether it's further tax rises or I think probably cuts to spending and revisions to the spending plans in the budget, much more likely because simply you've just kind of run out of that fiscal headroom that she was talking about that she's kind of relying on for potential easing down the line. That's what seems to be gone.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latched on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이 latched on은 달라붙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작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그녀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말 재무부 장관을 하시기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시고 굉장히 또 젊은 분이신데 이런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이건 또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세금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지출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산안에서의 지출 계획을 아예 삭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채권 금리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투자자들의 고충이 많아지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방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가요. 이렇게 미래의 재정 여유를 뭔가 우리가 아까 배웠었죠. physical headroom, 이 재정 여유를 활용해서 상황을 좀 완화하려는 계획이 더 이상은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국가의 경제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다. 국가의 예산 집행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발적으로는 정책들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정책이 단행이 돼야 되고 저 시기에는 저 정책이 단행이 돼야 우리가 설계한 그런 어떤 국가의 부채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예산 집행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런 어긋남, 잡음들이 들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는 거, 지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어떤 증시 과열 신호, 버블 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들이 자주 왔었다. 이러고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 가져온 종목은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 가져왔는데요. 이 미국이 AI 칩 수출을 통제하자 젠슨 황 CEO가 이번에 반기를 들었다는 그런 소식 제가 생방송 중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대중 수출 규제에 있어서 반사소해를 보기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뉴스예요. After the U.S. government said it would further restrict expor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ips. The new regulations are aimed at keeping advanced computing power in the United States and among its allies, while finding more ways to block China's access.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월요일 아침에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칩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5%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16일, 오늘 기준으로는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래도 이날 너무 많이 좀 빠지긴 했었어요. 이 규제는요, 첨단 컴퓨팅 능력을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는 우리까지는 유지를 하지만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계속 한번 보도록 The 할게요. U.S. will place new limits on advanced graphics processing units, or GPUs, which are used to power data centers needed to train AI models, most of which are made by NVIDIA. The company called the rules sweeping overreach and said the White House would be clamping down on technology that is already available in mainstream gaming PCs and consumer hardware. The restrictions do not apply to gaming chips.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다 나왔었죠. 미국이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이 GPU에 새로운 제한을 둘 예정이고, 이 장치의 대부분을 뭐가 제작해요? 엔비디아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이 너무 너희 광범위하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 우리 이러다가 전체 산업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화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 엔비디아의 시장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현재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죠. 이 실제로 2025년 회계연도 3분기 이거는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보자면요. 이 매출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규모고요. 54억 달러의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한 그런 중국 시장이라서 절대 엔비디아의 수입원으로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때려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지금 이런 논리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가 좀 정확하게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 하면 뭐 떠오르세요? 그쵸? SK하이닉스는 과연 무사할까요? 일단 언론과 증권사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수가 간접적인 영향마저 없을 수가 없는 게요. SK하이닉스의 4분기 전체 매출에서 우선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고요, 현재. 지난해 SK하이닉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반기 매출 중에서 미국이 무려 55.4%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 55.4%가 전부 다 엔비디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가장 큰 주요 고객사인 만큼 엔비디아의 비중이 여기서 가장 많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엔비디아의 매출 감소는 정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은 가능성을 좀 열어놨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며칠 전까지 정말
아득바득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중국 반도체를 좀 때리고 가는 그런 모션을 취했는데 이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AI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기존 정책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새 다시 에너지 섹터와 같이 뉴욕 증시에서 뜨고 있는 섹터가 뭐죠? 그렇죠. 헬스케어가 요즘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관련해서 이 헬스케어 주식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분야다라고 1월 지금 15일 날 올라온 이 펀드 매니저,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언급이 있었어요. 관련된 내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lthcare sector last year, actually the last 2 years, have been a real laggard, dramatically underperforming the S&P. That's left a lot of stocks cheap, and we think as the markets are getting more volatile, healthcare is going to be a good place to be in 2025.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a real laggard dramatically underperforming the S&P. 자, S&P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좀 헬스케어가 지난 2년 동안 뒤처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2025년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투자하기 좋은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자, 맞습니다. 뭐 실제로 미국 헬스케어가 2023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특히 작년 말에는 뭐 이런 그렇죠. 그 유나이티드 그쪽에 그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2023년에 S&P가 27% 상승한 반면에 이 대표적인 가늠자로 활용이 되는 헬스케어 셀렉트 ETF를 보자면요. 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2024년에는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 많은 분들 기대를 하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딱히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S&P 500 지수 대비해서는 작년에도 20% 이상 뒤처졌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올해는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지, 올해는 괜찮을지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유,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뽑아와 봤는데요. 첫 번째,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헬스케어 하면 경기를 잘 타지 않는 방어주의 매력이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 작년은 뭐가 있었죠? 그쵸. 미 대선이 있었죠. 이 미 대선을 거치면서 정책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방어주로서의 매력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 기본적으로 좀 펀더멘털 자체가 취약하긴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는요. 이게 단순 뭐 트럼프 당선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요. 이미 뭐 헬스케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9주 연속, 9주 연속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트럼프 탓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중에 일부는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도 없지 않은데요. 이 팬데믹 당시에 미뤄섰던 수술과 치료들,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시설 이쪽에는 호재였겠지만 보험사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됐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난 2년 동안 헬스케어가 좀 상당히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마지막에 좀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That we like include a name like Centene, trading at 8 times earnings. We think that they're going to have double-digit growth going forward. Management's been buying the stock. We really like the name. And it's also one that will protect your portfolio if we have a down market. Other names that we like are names like Novartis. 자, 지금 두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센틴, 그 다음에 노바티스랑 센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는 좀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에 Some names that we like include a name like Centene, trading at 8 times earnings. 자,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주당 순이익에 이 earnings per share, EPS의 8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쵸.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가 8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노바티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제 only 12-time renamings with a nice 3.5% dividend.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퍼가 12배,
수준에서 거래 중이고 또 3.5%의 디비덴드,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저희 마지막 영어 표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살펴볼 1112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촬영 때 아마 저희가 이제 노브노디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1112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노브노가 조금 더 약세에 있었는데 오늘은 좀 1112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볼게요. Shares of Eli Lilly tumbled as much as 8% on Tuesday after the company forecast weaker than expected fourth quarter sales of its weight loss drug, Zepbound. The decline put the stock on track for its worst single-day drop in nearly 4 years. The weak forecast also marks the second quarter in a row that sales of Zepbound, as well as Lilly's related diabetes drug, Mounjaro, have fallen short of estimates.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hares of Eli Lilly. Eli Lilly의 주가가 화요일 1월 14일이죠. 이때 최대 8%나 급락했습니다. Eli Lilly의 덩치를 생각하면 정말 얼마만큼의 시총이 증발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Forecast weaker than expected fourth quarter sales. 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weight loss drug Zepbound.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로도 쓰이고 또 비만 치료제로도 쓸 수 있는 젬바운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약세 전망은 젬바운드 또 일라일릴리 관련해서 이런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2분기 연속 실적 부진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14일 일라일릴리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동안 참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이 당뇨병 그리고 체중 감량 비만 치료제죠. 마운자로 그리고 젬바운드가 매출 전망이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정말 기대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퍼나 아니면은 PBS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요. 애널리스트나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까지는 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라일릴리는 4분기 매출 전망을 135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한 게 135억 달러예요. 어쨌든지 이로 인해서 이 일라일릴리의 주가는 6% 이상 이날 최종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 주가가 지난해 8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약 24% 거의 4분의 1이 날아갔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쭉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Lilly's stock went on a tear in the beginning of 2023 as investors bet on the popularity of Zepbound, with shares more than doubling through mid-2024. But by October, shares had tumbled after Zepbound sales disappointed. Lilly blamed physical and financial constraints at wholesalers for both drugs slowing sales. The stock has been subdued since. 자, 마지막에 되게 이게 나와요. Lilly blamed physical and financial constraints at wholesalers for both drugs slowing sales of stock. 이게 일라일릴리가요.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도매 유통 채널의 재고 감소에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도매 업체가 한 달에 100개의 약품을 들여다가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재고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100개를 구매해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70개만, 80개만 이 정도만 들여다 놓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실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도매 유통업체들이 자기 재고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바람에 구매량이 줄었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또 플러스 여기 영상엔 나오지 않지만 보통 1월 보험공제금 초기화를 앞두고 이 12월에 처방을 보충하는 고객들로 인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미국에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라일리 말로는 이런 계절적인 시즈널한 매출 증가가 이번에는 생각보다 예상대로 확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또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해서 이 일라일릴리 관련된 비만 치료제 섹터들 지속적으로 봐봐야겠고요. 또 요새 약간 신약 관련해서도 삐걱거리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관련된 뉴스들 매일매일 챙겨보셔야겠습니다.